19세기부터 시작된 과학과 기술의 융합은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인류의 생활에 윤택함을 더해주었는데요. 현재는 생명공학, 환경, 정보 분야 등에서 극미세가공, 나노 기술을 접목하는 나노 융합 산업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경남대학교에 와 있는데요. 기계공학부 안영철 교수님과 함께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경남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예.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예, 1994년 3월에 부임했으니까요. 25년 10개월 정도 됐고요. 26년째라고 보면 되는데 횟수로 정확하게 27년째 됩니다. 예. 네, 대학과 대학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시고 현재 기계공학부 강의를 하고 계시죠? 예, 예, 화학공학과 기계공학은 사촌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화학공학은 기본적으로 증류, 정제, 가공하는 이 장치를 이용해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 분야가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공학 하면은 기계공학과 화학이 결합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문이라서 큰 먼 거리가 아닌 사촌지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공정에서 일어나는 열과 압력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는 기계공학에서 하는 것과 화학공학에서 하는 것이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화학공학과에서 기계공학과로 부임하게 된 이유는 한 2000년대 중반경에 학문의 인기가 부침이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령 화학공학은 3D 산업이다. Dangerous, Difficult, and Dirty라고 해서 오명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학생들이 지원율이 급히 떨어지는 바람에 경남대학교 화학공학과도 폐과를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유사한 기계공학과로 옮겨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 학문의 유행에 따라서 부침을 겪으신 거네요. 이전에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화학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효성그룹의 동양나일론 주식회사의 기술연구소에 첫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나일론 6와 관련된 중합반응기의 설계, 그다음에 나일론 6의 물성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그 회사는 현재 나일론과 스판덱스 이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국비유학 시험에 합격해서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뉴욕주 버펄로시에 있는 뉴욕 주립대에 진학을 했는데요. 고분자 압출 공정에서 수지가 나오면서 압출 팽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해석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귀국할 때는 이제 여러 회사에서 러브콜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화그룹 종합연구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거기서는 플라스틱 디자인실이라고 하는 연구실을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 연구실에서 주로 하는 일은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일을 연구하는 일인데 주로 컴퓨터 원용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실험실로서 실제로 금형을 깎고 성형을 하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험 평가를 거쳐서 완제품까지 만들어서 시중에 제품을 납품하는 그런 전천후 연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한 3년간 근무하고서 여러 가지 그 연구 실적도 이루고 제품도 개발을 완료한 후에 1994년도에 경남대학교로 화학공학과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미국 유학을 떠나셨다고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기술연구소에서 나일론 6 중합 반응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한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나와서 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 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을 받고 나서 이제 제 다음 과제를 또 선택하고 미래를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회사 생활을 계속 하면서 그냥 효성맹으로 남느냐, 아니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내가 박사과정을 해서 또 다른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사실 당장 제가 유학을 가는 건 아니고 국비 유학을 시험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편상 가정 형편도 그렇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6개월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튀어나와서 외톨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외로움이 엄습하고 불안정한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방황을 하다가 뭐 소일거리도 좀 찾고 이러려고 방황을 하다가 제가 갈 곳은 결국은 도서관밖에 없다. 새벽 일찍 나가서 또 공부를 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한 6개월 한 다음에 국비 유학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국비 유학 시험에 다행히 합격을 해서 여러 가지 제가 도전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계기가 몇 번 온다는데 그런 계기 때마다 한 번씩 도전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전한 삶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도전하는 삶은 아름답다. 참 멋있는 말씀이십니다. 뉴욕 주립대에서 고분자 가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죠? 고분자 가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고분자 가공이라는 것은 고분자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틸렌, 프로필렌이라고 하는 이런 작은 분자들이 있는데 이 작은 분자들이 수천 개 또는 수만 개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분자가 이게 고분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자가 이렇게 겹쳐있을 때는 이것이 점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단단한 물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가열을 해가지고 녹이더라도 그 점성은 굉장히 높은 끈적끈적한 물질이 되고 그다음에 그 탄성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탄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점탄성을 가진 물질들은 그 성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열과 압력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형하고 난 다음에 금형에서 이렇게 식어서 나오더라도 이 안에 응력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뒤틀린다든지 변형이 돼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아있는 응력을 연구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고분자 가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전공 분야가 공정 설계라고 들었는데요. 이 고분자 가공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예, 공정 설계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공정들 내지는 공장 전체까지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설계를 하는 것을 공정 설계라고 합니다. 근데 고분자 가공이라고 하면은 고분자 가공도 하나의 단위 공정이기 때문에 그 고분자 가공 자체도 여러 가지 세분화된 공정들을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다 뭉뚱그려서 공정 설계라고 하니까 공정 설계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는 공장 설계까지 가는 이제 큰 넓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그 자동차 범퍼에 세계 최초로 GMT를 적용한 백빔 개발로 유명하신데요. 현재까지 국내 대부분의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다고요? 예,
GMT라고 하면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이 재료는 처음에 BASF라고 하는 독일의 바스프에서 개발한 소재인데요. 자동차 범퍼에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 소재를 저희가 알게 되어서 그 소재를 가지고 자동차 범퍼를 만들면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대자동차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어려운 부품을 하나 선정해 주면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 부품을 성능을 맞춰주겠다. 플라스틱 제품으로 어려운 제품은 아무래도 충돌이 가해지는 범퍼라고 생각해서 범퍼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제품을 선정해 달라고 하니까 마침 현대자동차에서 새로운 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그 스포츠 쿠페형 자동차였는데요. 그것이 티뷰론이라는 상표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 티뷰론이라는 자동차의 그 뒷범퍼의 가운데 부분에 번호판이 붙습니다. 그것도 소비자들이 성향이 번호판이 뒷범퍼에 붙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범퍼를 붙이면서 거기에 완충제가 들어가지 못하게 들어가더라도 소량만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취약점인데 LS 다이나 3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금형을 깎고 그다음에 성형을 해서 현대자동차 시험실에 납품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 시험실 현장에서는 현대자동차 연구원들이 나와서 그 제품을 직접 자기네가 시험을 하고 우리는 이제 구경꾼 입장에서 그게 통과하기만을 이렇게 바라고 있었던 거죠. 1.2톤이라고 하는 TV론 차체 무게를 갖는 대차에 범퍼만 딱 달고서 벽에다가 부딪히는 벽 충돌, 정면 충돌 시험. 그다음에 이 사이드로 부딪히는 사이드 30도 충돌 시험. 그다음에 전봇대에 부딪히는 전봇대 시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벽에다 부딪히는 시험을 했는데 엄청나게 그 충격이 그 소리가 우지직 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천장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플라스틱 이거 깨졌구나. 이렇게 소리가 커졌는데 크게 났는데 이게 살아있을 리가 없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그 연구원들이 갑자기 야 어이쿠 하면서 놀라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서 봤더니 범퍼 벽면이 그대로 살아있고 자동차 차체도 이게 밀려나가면서 그 터치를 안 당하고 보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그 다음 시험을 빨리 해야 된다 해서 전봇대를 바로 놓고 사이드 30도 각도로 벽에 부딪히는 시험을 생략하고 전봇대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전봇대를 세워놓고 30cm짜리 강철 비임 전봇대인데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5마일 per hour로 달리는 1.2톤의 차에다가 범퍼를 달고서 정면을 충돌했죠. 그 취약 부분이 전봇대 기둥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건 소리가 더 컸습니다. 우지직 꽝, 와자직 하는 부서지는 소리가 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실망하고 저렇게 소리가 나면 깨지는 게 틀림없다. 부러진 게 틀림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같이 놀란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조금 있다 보니까 으악 하면서 더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이야 하면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연구원들이 놀라는 비명을 이렇게 질렀습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가서 봤더니 범퍼 백빔은 멀쩡한데 이 전봇대가 찌그러져서 들어간 거였습니다. 강철 전봇대가 찌그러 들어간 걸 보고 현대자동차 그 연구실 그 연구원들이 현대자동차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 이거 빨리 사장님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하고서 바로 보고가 올라가서 현대자동차에서 이것을 채택해서 TV론에 장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미국 그 자동차 보험협회, 고속도로 안전협회에서 직접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TV로는 만들어진 모델에다가 실제로 달고서 시험을 했는데 모든 시험 규격을 다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에서 최초로 모든 그 자동차 보험협회의 충돌 시험 규격을 처음으로 통과한 범퍼 백빔이 저희가 만든 GMT 범퍼 백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는 충격을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가 기술 개발의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백빔이 국내 대부분의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경남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신 후에도 계속 기술 개발을 연구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경남대학교에 와서는 이제 그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를 받아서 나일론 6 중합 반응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 모형을 만드는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그 나일론 6 중합 반응기의 뒷부분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분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거기다 후반부에 마른 건조한 공기를 이렇게 버블 형태로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관용 상태로 집어넣어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고분자의 중합도 좀 이렇게 고분자의 아까 얘기한 그 분자수의 결합수를 더 늘리는, 그래서 더 단단한 고분자를 만드는 이러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또 폴리에스터를 만드는 중합 반응에 대한 연구였었는데요. 에틸렌 글라이콜과 테라프탈산이 에스테르화 반응을 일으켜서 폴리에스터를 만드는 과정 중에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폴리에스터의 그 물성이라든지 반응계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논문도 발표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압출기라고 하는 가공 공정이 있습니다. 압출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고분자 가공 중에 한 과정인데, 플라스틱 원료를 집어넣고 스크류 안에서 이렇게 가열을 하면서 돌리면 그 안에서 이 고분자 입자들이 녹으면서 액체화돼서 노즐을 통해서 이렇게 성형기, 금형이나 이렇게 성형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압출기의 고분자 용융 과정, 고체 수송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체 수송부에 대한 열 전달 해석을 유한 최적법으로 해석을 해서 논문을 쓰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압출기에서 용융되는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고체로 들어가가지고 액체로 되는 과정에서 압출기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마찰, 응력을 굉장히 받기 때문에 이것이 모터에 영향을 주고 모터의 성능 또는 모터의 그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 고체 수송부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온도를 계산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유로를 따라서 얼마큼 간 위치에서 액화가 되느냐, 그 사이는 고체이기 때문에 그 응력이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과제는 이제 교육부에서 받은 방전 가공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이 방전 가공이라고 하면 이제 기계 분야에서 이 피삭제, 이 재료를 깎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절삭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이제 그 전기 스파크를 이용해 가지고 고온의 스파크가 가해지면 그 안에 그 재료가 어떤 재료든지 철, 그다음에 기타 비금속 내지는 세라믹 같은 것도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이 스파크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강한 스파크에서 그게 녹게 됩니다. 세라믹 재료의 스파크를 이용한 성형 방전 가공에 대한 과제를 교육부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유한전수 프로그램을 짜고 계산을 해서 녹는 과정, 고체가 녹는 과정에 그 스파크의 열을 받아서 녹는 과정에 경계가 생깁니다. 녹은 부분과 안 녹은 부분에 경계가 생기는데, 이것이 계속 열을 받으면 이동을 하게 되겠죠. 녹은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경계 이동 경계의 문제입니다. 이동 경계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풀어서 논문도 여러 편 제출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연구 성과 덕분에 다양한 인명 사전에도 등록이 되시고, 또 몇 년 전에는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셨죠. 예, 제가 마키스 후주 인명 사전에 등재된 것은 1999년도부터입니다. 그 마키스 후주 말고도 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 또는 ABC (American Biographical Center), 그다음에 에이시안 후주라고 하는 아시아의 인명사전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다 동시에 등재가 되고, 또 후주인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과학기술 분야의 인명사전, 그다음에 후주인 파이낸스 앤 인더스트리에서 재정, 산업 분야, 경제산업 분야의 인명사전에도 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재돼서 지금까지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 3년 전 2017년에 엘버트 넬슨 라이프타임 어워드를 받게 됐습니다. 평생 공로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을 자격이 있는지 정말 쑥스러울 정도로 너무 큰 상을 받아서 인터넷에도 제가 이름이 올라가 있고, 저 인터넷 화면도 제가 하나 띄워봤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다 저한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의도 오고 편지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당연한 결과신데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연적인 현상을 체계화한 과학과 또 사물을 가공하는 수단이 기술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행해졌을까요? 예,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특히 과학 분야에서 하는 사람들은 기술을 경시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그 순수한 물리학이나 화학, 그다음에 뭐 이 생물학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기술에 대한 그 약간 형이하학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순수 과학을 형이상학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학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기술은 아무리 빨리 됐어도 무시하고 과학이 나온 다음에 기술도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그 관점은 인류가 손을 사용하면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한 700만 년 전으로 시작하는데 유인원으로부터 인간이 이렇게 분화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인간은 손을 쓰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직립해서 걸어다닐 수 있게 두 발로 걷는 이런 단계까지도 오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만들어지면서 한마디로 생존을 위한 모든 생물체가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생존을 위한 경쟁을 계속하는데 생존을 위한 경쟁하는 과정에서 도구를 쓰는 것이 머리를 쓰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앞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제 그 언젠가부터 그것도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과학이라는 것을 이제 접목하기 시작했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오랜 적어도 수백만 년 앞선 그때부터 기술이 과학을 앞서서 발전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남는 데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수단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생각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이 기술이 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서 사냥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기술이 먼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도구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두뇌를 이용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는데 과학이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이 기술이 더 빨리 또 효과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공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기술과 과학의 구분이 없이 공학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나가고 있고 학문 분야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순수 학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순수 학문의 물리학과에서도 나노복합재료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다음에 화학과에서도 무슨 뭐 이런 그 생물학과 결합한 뭐 이런 그 뭐 단백질 또 어떤 그 의약품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일을 화학과에서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과도 그 재료가 화학 재료이기 때문에 또 재료공학하고 결합돼 가지고 가서 요즘에 화학과에 보면은 많은 교수들이 이게 순수 학문이냐 할 정도로 요즘 소위 말하는 첨단 과학이라고 하는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분야에 다 진출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죠. 경계가 다 무너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남았냐? 그것을 다 우리는 공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은 에너지를 들여서 큰 효과를 보는 그 효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는 공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수학과 과학이 기술과 결합해가지고 최적의 그 시스템을 만드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네, 과학기술과 인류의 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원시시대부터 생존을 위한 도구를 만들어 썼기 때문에 기술이 먼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 한정적인 특성이 있는 자원에 비해서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마다 어떤 인문학적인 또는 어떤 인물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과학기술의 그 변화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그 역사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원시시대에 농업기술이 발달하게 된 것도 신석기의 발달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마제석기가 이제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사냥을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 그 국가의 출현도 그때 나오게 됩니다. 이 어떤 그 권력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 가장 마제석기를 잘 만드는 사람이
싸움도 잘하고 싸움에서 이게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모든 그 힘을 한데 모으는 그 권력이 이제 형성돼서 국가가 형성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로 가면은 이미 황제가 나타나는 정도로 많은 제후국가의 왕들이 있고 제후들이 있고 그것을 모두 다 통합하는 황제가 나타납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이미 청동기 시대라고 이렇게 보는데 많은 그 역사학자들은 또 그렇게 보지 않고 청동기 시대를 거의 원시 시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청동기라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죠. 돌을 깎아서 마제석기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약간의 생각만 가지고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 이제 많은 노동이 들어가는데 돌을 깎는 노동은 누군가 그걸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서 하는 일이 있지 않으면 돌을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랜 세월 1년 내내 갈아도 칼 하나 만들기 힘든데 그것을 갈 수 있는 권력은 왕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칼을 만들어서 칼을 사용하는 것도 이제 왕이라는 얘기고요. 이게 청동기로 가면은 이미 이제 그 돌을 갖다가 가열을 했더니 가령 뭐 이렇게 불을 떼 가지고 저 밥을 하려고 짓다 보니까 돌이 녹아버리더라. 이런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돌이 녹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왜 녹나 봤더니 그것이 이제 그 동광석이었던 것이죠. 동이 들어있는 광석인데 불 떼려고 막 밥을 하려고 불을 지피다 보니까 이게 뜨거워가지고 이게 녹아내리면서 구리가 녹아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제 또 어떤 돌은 보니까 주석이 나옵니다. 주석과 이제 구리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리는 인성이 좋은데 주석은 잘 부서지는 인성이 나쁩니다. 단단하긴 합니다. 강도는 좋은데 잘 부서집니다. 이 두 가지를 섞으니까 청동이라고 하는 인성과 강성이 같이 보강되는 이런 제품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인간이 몇 대 몇을 섞느냐 하는 것까지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섞는다는 정도의 이 생각은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원시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그 과학이 엄청난 발달하고 많은 생각들을 이제는 합리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현대 과학의 연력학에서 얘기하는 그 주석을 구리에다 섞을 수 있는 비율이 11%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 섞으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게 연력학적으로 이게 혼합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연력학적 그 선도를 그려보면 혼합물이 되는 부분과 혼합물이 안 되고 분리가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11%가 넘어가면 분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청동기도 또 23%까지 주석을 섞는 이런 기술까지 가지고 있죠. 이 청동기 시대가 되면 황제가 이제 나오고 철기 시대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대한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정복 활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세상이 발달하고 인간의 삶이 다 달라지는 거죠. 농사를 지면서 식량이 해결됐고 가축을 키우면서 또 육식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영토를 넓히면서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4대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화약, 나침반, 인쇄술, 제지술 이것이 나오면서부터는 급속도로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유럽에서 이제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는데 무역이 성행하게 되고 항해술이 발달하고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권력들, 자본가들이 상업 자본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업 자본가들에 의해서 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왕과 못지않은 부와 재력, 그다음에 이 재산을 갖춘 이 신흥 귀족들이 한마디로 상인들인데 귀족이라고는 할 수 없죠. 이 신흥 평민들이 서민들이 왕을 끌어내리게 되는 이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근대화된 과학기술의 발달로 과학과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인간의 삶을 바꾸는 것은 과학기술이라고 이렇게 다들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적게 쓰고 많은 사람들이 잘 이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적은 에너지를 집어넣고 적은 재료를 써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공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학이 이제 발달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정된 자원을 낭비 없이 잘 쓰고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결국은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합리주의와 계몽주의가 싹트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서양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근데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수학과 과학이 기술과 결합한 그런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이제 공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정된 자원을 공학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작은 에너지를 넣어서 사용해서 최적의 제품을 손실되는 것이 없이 만드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공학이 발전하게 되면 인류 사회에 더 많은 그 삶의 그 질이 향상이 되면서 그 재료에 한정된 재료가 적당히 사용되고 또 자연으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경지까지 이제 우리가 가고 있다고 보고 그것이 인류의 최대 행복을 이루는 과학기술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그 뒤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걸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없을까? 이걸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거 하게 되면서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싹트게 됩니다. 기술이 과학을 멀리했다. 이거보다는 기술 분야에서도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학문 분야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지 전자라고 알려져 있는 글자라든지 아니면 대문구 문화에서 나온 골강문자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민족의 그 언어 기술의 그 역사는 꽤 오래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엘고 부통령이 21세기는 에너지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죠. 이와 같이 청정하고 또 새롭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새롭다는 신, 그다음에 리사이클, 재생이 가능하다. 또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재생이 합쳐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